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 종교적 동기에 의존했던 당시의 모든 정치관들과 실질적으로 결별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떤 사람은 홉스가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사실은 무신론자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 의회는 1666년이 런던 대화제가 홉스의 불경스러운 책 리바이어던에 대해 신이 벌을 내린 것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리바이어던에서 종교가 무시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홉스가 자신의 결론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부분이 책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 의무에 대한 홉스의 생각은 신의 위지가 아닌 이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리바이어던에서 성서적인 권위는 이성에 밀려나고 대신에 그 안에서 인정할 만한 정치 철학이 태어나게 된다. 홉스도 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와 비슷하다. 홉스는 기하학에서 정의가 하는 역할에 주목했다. 감각과 상상, 소망, 권리, 법과 같은 언어를 올바로 규정함으로써 그 개념들에 대한 진정한 최종 결론에 도달하고자 했다. 홉스는 우리가 가진 견해에 이름을 붙이며 고찰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산술로 면밀하게 정의된 용어를 통해 견해를 더하고 빼는 과정이라고 했다. 올바른 정의에서 출발해 결론들을 따라가며 진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홉스의 방법이다. 홉스는 갈릴레이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우주를 기계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보편적 견해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데카르트와 비슷하다. 그는 우주 자체를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일종의 정밀한 엔진과 같은 물체로 보았다. 동물이나 사람 같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움직이는 기계라고 말할 수 있다. 욕망은 단순히 어떤 대상으로 향하는 움직임으로, 혐오나 공포심은 어떤 대상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리바이어던은 생명이란 사지의 기계적인 움직임이라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심장은 용수철이고 신경은 끈, 관절을 바퀴라는 식이다. 국가는 가상의 인간으로 볼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보자면 보통 사람만큼이나 기계적이다. 사법부는 국가의 관절이며 상벌제도는 국가의 신경이다. 그리고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주권자다. 리바이어던의 목표는 정치적 의무의 근거가 되는 이 자연법을 발견하는 일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고찰함으로써, 즉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자연법에는 상세하게 접근하고 정치적 의무에는 대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홉스가 발견한 사실은 별로 고무적이지 않다. 그 사실은 어두운 인간 본성 개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최선일까? 홉스가 자연 상태를 말한 것은 정치적 의무가 없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고찰하려는 것으로 정치적 의무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에게 평등의 척도가 모호했다. 홉스는 인간 심리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우선, 사람들이 가진 신체적 힘과 정신 능력은 서로 비슷하다. 홉스는 이것이 불안한 평등과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사람은 혼자서든 다른 사람과 일시적으로 연합해서든 누구나가 다른 누군가를 죽일 능력이 있다. 통치체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모두 동일한 위험에 처하며 생명에 대해 같은 종류의 공포심을 공유한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 사는 인간 심리의 첫째 구성 요소는 공포심이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결핍과 경쟁과 관계있다. 홉스는 물자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며 인간은 모두 같은 종류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자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연적인 평등을 가정할 때 사람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그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확실히 잠재울 방법이 힘외에는 없다. 홉스에게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물건을 얻기 위한 일종의 전면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끝으로 인간은 명예에 대한 욕망을 타고났다. 이 점은 자연 상태의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점과도 한 맥락이다. 누군가가 과소평가된다면 그것은 일종의 모욕이 되며 사람들은 모욕을 감지하는 데는 빠른 법이어서 즉각 화를 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물론 우리 안에는 동료에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욕구나 아니면 단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구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자연 상태에서의 더한 고통의 원인이라고 규정한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전면적인 전쟁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투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산업이라든지 문화, 항해술, 건축, 학문, 예술, 사회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문명에 만족감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공포만이 있을 뿐이다. 또 통치체제가 없다면 법이 없으므로 법을 어길 일도 없다. 따라서 정의나 옳고 그름, 재산 같은 것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자연 상태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 홉스는 두 가지의 힘, 즉 정념과 이성이야말로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본다. 죽음과 위험에 대한 공포, 제대로 갖추어진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삶에 대한 희망이 우리를 평화의 길로 밀어넣는다. 이는 정념의 작용이다. 이 평화로 향하는 길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 이성이다. 홉스는 이성의 법칙 또는 명령인 자연법이 대목록을 작성한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목록이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첫 번째 법칙은 우리의 본성과 홉스가 묘사한 자연 상태의 전반적인 모진 속성 둘 다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첫째 법칙에 따르는 결과, 즉 첫째 법칙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성의 명령으로 볼 수 있겠다. 자연의 제1법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얻으리라는 희망이 있는 한 그것을 갈구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전쟁의 모든 유용성과 이점을 찾아내서 이용해도 좋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갈구해야 한다는 이 법칙의 첫 부분은 사람이 자연 상태에 머무르던 위험하고 해를 입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 부분은 홉스가 말하는 자연권의 개요가 설명되어 있다. 자연권은 모든 개인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보편적 권리다. 그렇다면 평화에 대한 갈구야말로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제시된 가장 이성적인 자기 방어 방법이다. 제2법칙은 제1법칙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다. 모든 사람이 기꺼이 평화와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에게 반대할 자유를 타인에게 허용하는 만큼 자신도 다른 이에게 반대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서로 투쟁하는 자연 상태의 전반적인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자유, 즉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홉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상호 양도하기로 한 것을 일컬어 계약이라고 했다. 이것이 사회계약이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포기한 채 다른 계약자를 믿고 그 사람의 자유의사로 똑같이 하도록 한다면 그 계약은 서약이 된다. 자연법의 제3법칙은 우리는 우리가 맺은 계약과 서약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칼이 보장하지 않는 서약은 단순한 말에 불과하다. 홉스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자연 상태에서 사회계약이 구속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칼의 역할을 하는 공동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공동의 힘은 모든 사람이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도 전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자유와 권력과 힘을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양도한 결과다. 사회계약은 개인적인 권리와 힘을 국가의 원수나 의회 같은 단일한 실체에 자발적으로 서로가 양도해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리바이어던의 탄생, 유한한 생명을 가진 신이 탄생이다. 우리는 이 불멸의 신 아래서 평화와 보호의 은혜를 입고 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의 권리를 양도받은 강력한 힘이다. 이 리바이어던이 바로 국가의 기원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는 공포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확보할 수 있고 무제한적인 최상의 권위를 가진 리바이어던에게 권한을 주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공포라는 주장에도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 자연 상태의 의원보다도 군주의 절대 권력이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존 로크는 이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다. 사람들이 족제비나 여우한테 해를 입는 일을 두려워하면서도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일은 기꺼이 받아들일 정도로, 아니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다는 말인가? 문제는 더 근원적인 부분에 있을지 모른다. 바로 홉스의 인간 본성 개념 말이다. 인간은 서로에게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적어도 서로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최악의 것을 강조한 셈인데 이는 어쩌면 당대의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사고에 지나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 것과도 관계있을 것이다. 홉스는 내란의 공포를 몸소 겪었기에 절대군주제를 포함한 어떤 것도 그 끔찍한 일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홉스의 전제주의적인 결론에 반대하는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정치적 의무에 대한 오늘날의 담론마저도 홉스의 사회계약 개념 덕을 상당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든 홉스는 국가의 권위가 신성한 권위에 의존한다는 기존의 견해를 깨뜨렸다. 그 이래로 철학자들은 물론 실질적으로 한 나라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견해를 따랐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홉스의 정치사상이 미국과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나라의 혁명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